안녕하십니까, 덴탈장 이승윤TV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미하일 칙센트미하이의 몰입에 관한 책입니다. 주변에 추천을 해주는 분이 있어서 책을 선택을 했고요.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요, 스스로 몰입감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치과 일이 저한테는 이제 치과 의사 20년 차보다 20년 차가 되다 보니까 치과 진료에 관해서도 매너리즘도 많이 느끼게 됐고, 그리고 일상 삶에서 책을 읽는다거나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몰입감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책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니까 단순한 몰입에 대한 내용을 떠나서 인생의 행복의 비밀을 규명해주는 책으로 오히려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몰입의 책의 부제를 읽어보시면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난다 라고 나와 있고요. 몰입에 관한 단순한 단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책 내용에도 나오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의 조건이 칸트가 했던 말인데, 행복의 조건이 일과 사랑에서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가 힘들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일에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고 타인과 만나는 그 순간에 얼마나 행복을 느끼는지에 관해서 내 자신도 한번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이 됐던 책이고요. 저자인 미하일 칙센트미하이라는 분은 몰입에 관해서 평생 동안 30년 넘게 연구를 했던 교수님이시고, 그 연구 결과를 단 한 권의 책으로 엮었던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삶에 따분함이나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몰입을 통해서 한번 행복감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미하일 칙센트미하이의 몰입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하버드 교육학 교수인 하워드 교수님이라는 분이 추천사를 쓰면서 플로우라는 개념을 언급을 해줍니다. 플로우라는 것은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어떤 행위에 깊이 몰입을 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 더 나아가 자기 자신조차 있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몰입이라는 말보다는 플로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행복한 인생은 개개인이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어떤 요령을 제시하기보다 따분하고 무의미한 삶을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일반적인 원리를 담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생활에 따분함과 불안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에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두 가지 차원의 해답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문제에 대처하는 기술 수준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삶에 당면하고 있는 도전 수준의 차원이다. 따분함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이 삶에서 당면하고 있는 도전의 난도보다 높다는 의미고,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이 지닌 대처 능력을 넘어서는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 불안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복의 재해석이라는 차트를 보면 행복은 우리의 외부에 있는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외부적 요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있다. 실제로 행복은 우리가 준비하고 마음속으로 키워가야 하며 사라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스스로 지켜내기도 해야 하는 특별한 것이다. 즉, 자기 내면의 경험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의 질을 결정할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직업이라든지 수입,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행복이 달려있지 않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질이 달려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 조건에 압도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면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인 듯한 느낌이 들었던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다들 그런 적 한 번 정도는 있으시죠. 여기서는 그런 몰입 상태를 내적 경험의 최적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식이 질서 있게 움직일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우리의 의식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를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 우리의 의식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삶에서 느끼는 불안과 우울에서 벗어나려면 사회에서 제공하는 당근과 채찍의 달콤한 매력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이런 자율성을 갖추려면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상도 주고 벌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즐거움과 삶의 목적을 발견해 나가는 능력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의식의 통제라는 것은 감정의 몰입과 의지를 요구하는데, 이거는 삶의 차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단서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자는 감정 조절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부터 먼저 결론으로 얘기를 해주면 이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을 순서화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감정과 사고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보면 우리의 의식을 구성하는 사건은 우리가 조작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이다. 따라서 의식이란 의도적으로 순서화된 정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순서화할 수 있는 게 의식이라는 거죠. 의식에 들어온 정보를 순서화하는 힘을 의도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식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다음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다. 자신의 의지대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가?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신경을 차단할 수 있는가? 목표를 이룰 때까지 집중을 계속할 수 있는가?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면 다시 일상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상에 무엇이 떠오르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주의인 까닭에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사고하고 느끼고 판단하는데 주의가 필요한 까닭에 주의를 심리 에너지라고 생각해도 좋다.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심리 에너지라는 말이 여기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가 우리의 의식을 방해할 때 우리는 심리적 엔트로피라고 하는 내적 무질서 상태, 즉 자아 기능이 효율성을 손상당하는 상태를 맞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질서 있는 상태를 이제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적의 경험이란 의식이 질서 있게 구성되고 또한 자아를 방어해야 하는 외적 위협이 없기 때문에 주의가 오로지 목표 달성만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이 플로우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자아는 이전에 비해 복합적으로 발전한다. 이처럼 복합적인 자아를 형성해 나가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복합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 심리적 과정을 거친 결과인데 두 과정을 각각 분화와 통합이라고 부른다. 분화는 자신을 유일하고 고유한 존재로 여기며 나아가려는 움직임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서 분리하려고 하는 경향을 말한다. 반면 통합이라는 것은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아이디어와 합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복합적인 자아란 이 두 가지 경향을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자아를 일컫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삶의 질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즐거움이 없이도 인생은 견딜만하며 쾌락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은 운이나 외부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경험의 질을 개인이 통제할 수 있으려면 매일매일의 생활을 어떻게 즐거움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즐거움을 구성하는 8가지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적의 경험과 이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심리적인 조건이 전 세계와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본인이 완성시킬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직면했을 때 일어난다. 본인이 하고 있는 행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행하는 과제에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상에 대한 걱정과 좌절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고도 깊은 몰입의 상태로 행동할 때 일어난다. 여섯째, 즐거운 경험은 자기 행동에 대한 통제감을 느끼도록 해준다. 일곱째, 자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진다. 그리고 자아에 대한 자아감이 강해진다. 여덟 번째, 시간의 개념이 왜곡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플로우를 얻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활동의 최우선 기능은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즐거움과 쾌락이 구분이 되는데요. 쾌락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아도 수동적으로 저절로 느껴지는 거고요. 즐거움은 우리가 몰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성취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을 즐거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즐거운 마음 상태를 경험하면서 의식의 질서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재밌는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테니스를 예를 들면 테니스가 어떤 테니스 레슨을 받으면서 여기 이제 기술이 있고 난이도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네트 위에 공이 넘어오면 넘기기만 하는 스킬을 맨 처음에 배우게 되죠. 그러다가 이게 잘 넘기게 되면 기술이 늘어나게 되면 더 이상 그 공을 넘기는 것이 난이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서브라든지 이런 걸 연습하게 되면 난이도가 있는데 기술이 늘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끼게 되죠. 다시 이럴 때는 스킬을 키움으로써 다시 플로우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모식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의 핵심은 자아의 성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로우 활동은 개인에게 발견되는 느낌,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듯한 창의적인 깨달음을 준다는 것이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인 러셀은 개인의 행복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나 자신과 나의 결점에 대해 점점 무관심해지는 법을 배웠다. 점차 내 주위의 중심이 외부의 대상, 즉 만물의 상태와 다양한 지식 영역, 내가 애정을 느끼는 개인들에게 맞추어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몸을 통해 플로우를 얻기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체 활동이 어떻게 최적의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강조할 점은 단지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플로우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플로우에는 언제나 정신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 보시면 걷기의 코스나 일정을 조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재미가 생기는 건 아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는 기술을 개발해야지만 플로우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그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의 여부에 따르는 것이다. 요가가 플로우를 하는 심리 상태와 비슷하다고 언급도 좀 나와 있고요. 음악 감상도 단순한 듣기, 수동적으로 듣기뿐만이 아니라 분석적인 감상 단계, 그 작품 양식, 그와 같은 화성을 이루어내는 방법, 작곡가의 초기 작품과 후기 작품을 비교해 보면서 깊은 몰입으로 들어야지만 즐거움을, 높은 수준의 음악 감상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적 활동으로 플로우를 찾기하고 하고 있는데, 지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많은 일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자주 거론되는 플로우 활동은 아마 독서일 것이다. 그렇죠. 저도 책을 읽고 책에서 줄을 긋고 뭔가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전 과정에서 나름대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 북튜브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 속에서 플로우를 경험하기인데요. 사실 이 챕터가 사실 저는 제게 가장 기다렸던 챕터였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어떤 일이 직업이 되고 그 직업이 익숙하게 되면 매너리즘을 느끼게 되고 따분함을 느끼게 되면서 더 이상 그 일에 몰입이 안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몰입하면서 일을 한다는 게 상당한 행복감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행복이라는 요소가 무엇인지 하는 질문을 받자 프로이드는 일과 사랑이라는 간략하면서도 아주 재치있는 대답을 했다.
일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플로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올바로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에서 몰입감을 느끼고 플로우를 느끼는 분들의 특징이 있다면 일과 자유시간의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76세 할머니의 하루 일과 소젖을 짜고 집안 청소하고 양털 깎고 소를 목초지로 몰고 가고 이런 모든 과정이 그 할머니한테는 너무나 행복한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 우주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너무 만족하며 고요한 마음에 평화를 누리고 있다. 노동이 최적의 경험을 하게 해주는 원천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철공소 같은 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의 얘기를 따르면 조도 어려운 일을 수행한다는 사실에 의존하여 자기 만족을 얻는 일 중독자는 아니었다. 조는 별 의미도 없는 일상적인 일을 복합성 있는 일로 바꾸는 것, 즉 플로우를 이끌어내는 활동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장자의 책에서 포종이라는 사람이 그 소를 잡고 소의 살을 발라내는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책에서는 이제 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도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서 나왔던 에피소드인데요. 이 저자가 이 부분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정신과 직관을 쫓아가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이 장자에서 나온 이 포종이라는 인물도 완전히 자기가 하는 일에 몰입이 돼서 즐거움을 느끼는 하나의 예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교수가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삐삐하고 비슷한 통신기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삐삐를 울리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하게끔 했는데요.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직장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을 훨씬 많이 사용하며 직면하고 있는 도전도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 행복하고 강하고 창의적이라고 느끼며 큰 만족감을 갖는다. 반면에 여가 시간에는 대체로 별로 할 일도 없고 자신의 기술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우울하고 약하고 지루하고 불만족스럽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일을 하기보다 여가 시간을 더 많이 가고 싶어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그런 그 표본의 사람들한테 연구를 해보면 실제로 사람들은 일을 하는 동안 더 행복하고 몰입감을 느끼고 그러고 반면에 여가 시간 때는 지루하다는 응답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을 할 때보다 여가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죠. 그 이유는 일에 대한 깊은 문화적 고정관념에 의거해서 자신의 동기를 결정짓는다고 하는 거죠. 일이란 부담이고 구속이며 자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가능한 피해야 한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일에 대한 고정관념이 오히려 잘못된 일을 바라보는 잘못된 철학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혼자 있음과 함께 있음을 즐기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또 같은 내용이죠. 삶의 질은 두 가지 요인, 즉 일과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한 개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에 관한 가장 상세한 정보는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직업적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일에서 그리고 타인과의 만나는 그 순간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플로우 경험에 가까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혼자 남게 되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혼자 있을 때 우리의 의식을 통제하는 법을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외로움을 되게 싫어하죠. 최악의 기분이 들 때는 혼자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내적 외롭다는 건 어째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일까? 가장 기본적인 대답은 내적 정신의 질서를 유지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계속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외적인 목표와 외적인 자극 그리고 외적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TV를 보게 되죠.
근데 TV와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동안 개인의 그래서 TV와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우리는 개인의 걱정거리가 떠오르지 않죠. 그렇지만은 어떤 발전과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좋은 플로우는 아닌 거죠. 베이컨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고독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야수이거나 신 둘 중에 하나이다. 신까지 되진 않더라도 혼자 살려면 다른 사람이나 직업, 텔레비전, 극장, 레스토랑, 도서관 등과 같은 문면의 생활에 도움 없이도 플로우를 성취할 수 있는 자신만의 정신적 일과를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섬에서 혼자서 살아가는 어느 한 여인의 일과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도로시라는 여인은 자기의 일상생활의 모든 과정이 짜임새 있게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정신을 와해시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의력을 조직하는 일이 전제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의 의식은 언제나 자신이 설정해 놓은 일과에 따라 자신의 능력에 맞는 임무에 집중이 된다. 따라서 그녀의 삶은 계속되는 플로우의 연장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독에 대처하는 자세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혼자 있는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목표를 성취하는 기회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고독을 즐기게 된다.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생의 많은 부분이 그 부작용을 회피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점철되고 말 것이다. 고독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이뤄내고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그럼으로써 그 목표를 이겨내고 이런 과정을 스스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도 혼자 있을 때 고독감이 있을 때 항상 책을 보는 게, 독서는 상당히 혼자서 플로우를 느낄 수 있는 지적인 활동으로 아까 추천을 했었는데, 책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의식적인 주의력도 요구하고요. 그 책과 씨름을 해야 되니까 하나의 목표가 될 수도 있죠. 읽고 나서 뭔가의 깨달음을 얻는 피드백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역경과 플로우란을 보면 하반신 불구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사람들을 연구해 봤는데 오히려 불구로 만든 사고를 가장 긍정적인 사건으로 언급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자기한테 그동안 모든 인생의 문제점은 더 이상 문제점이 되지 않고 그런 불필요한 선택을 줄이고 아주 분명한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하반신 마비가 되고 나서 이 삶을 이겨내고 적응하는 과제에 몰입을 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씩 성취되면서 명확한 목적의식과 내적 질서를 확립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약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스트레스에 힘을 얻는 사람, 희망이 없는 상황을 통제 가능한 새로운 플로우 활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 첫째, 자의식이 없는 자신감. 자의식이 없는 자신감 좀 이해하기 어렵나요? 자기 운명은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절대적인 신념.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자신이 지닌 능력으로 과연 운명을 개척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한 번도 품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혹독한 환경을 정복하려기보다는 그 환경 안에서 조화롭게 자신의 역할을 해낼 방법을 찾는 데 더 많은 에너지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된 관심이 내부에 향해 있고 걱정거리와 자아 욕구에만 온 심리적 에너지를 쏟는 한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갖기는 어렵겠죠. 계속 자기가 불구가 된 이 처한 환경에만 집중하면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죠. 오히려 스트레스를 즐거운 도전으로 변화시킬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거의 없다. 개인의 목표에 의해 설정되지만 관심의 초점은 역시 개인의 목표에 설정이 되겠지만 이들은 자신의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외적 사건일지라도 그것에 주목하고 그거에 맞게 적응해 나갈 만큼의 개방적인 융통성을 가지고 있었다. 외부적인 환경으로 눈을 돌리고 거기에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몰입을 하면서 뭔가 하나씩 이뤄내는 과정에서 몰입을 느끼고 그러면서 행복감을 느꼈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렇게 외부적 환경에 몰입을 하게 되고 해결책을 발견하면서
심리적인 질서를 얻게 되고 몰입감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의식이 없는 자신감, 너무 자기 스스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자의식 없는 자신감을 갖고 주변의 환경에 언제나 깨어 있으면서 그 안에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면 해결책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을 한 3일간에 거쳐서 읽게 됐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저한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저는 치과 의사 20년 차입니다. 수련 4년 동안은 새로운 전공이 보철이다 보니까 보철 의술을 배우도록 계속 새로운 목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개원하고 나서는 병원의 안정을 기한다는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접하지 못한 새로운 치과 진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자꾸 세미나도 듣고 그렇게 새로운 목표가 있었지만 계속 그런 치과 의술을 넓히고 새로운 공부가 계속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치과에 관해서 아직도 부족합니다만은 뭔가 더 이상 배워야 하는 치과 의술이 없다고 느꼈을 때는 많은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환자 보는 게 지겹기도 하고 더 이상 사랑니 발치나 임플란트 시술 이런 시술들이 더 이상 저에게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다고 느꼈을 때는 상당히 매너리즘에 빠지고 따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책을 최근에 읽으면서 저도 이제 스스로 이 따분한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의 목표를 정해봤는데, 하나는 진료가 끝나고 환자분이 치과 체어에 일어섰을 때 내 진료에 의해서 무조건 만족감을 느끼는 표정을 느끼게 하는 자그마한 게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환자 볼 때마다 나는 그 게임에서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스스로 도전을 하는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에서도 이런 얼마든지 스스로 도전을 할 수 있고 그 도전을 통해서 스스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이 책 마지막에 가면 그런 작은 플로우를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로우와 플로우 간의 연결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니 내 인생이라는 긴 측면에서 봤을 때 내 인생에 커다란 의미를 설정을 하고 그 의미에 맞춰서 작은 플로우가 다 연결돼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플로우가 되도록 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마지막에 다 읽을 때는 과연 내가 내 삶에서 하나의 커다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삶에서 무료함을 느낀다거나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 그리고 행복감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다면 한 번 정도 이 책을 읽으시면 조그만한 단서, 저한테는 좀 적지 않은 단서였는데요, 조그만한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 이 책은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책인 것 같아서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고 이 교수님이 30년간 몰입에 대해서 연구했던 연구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담다 보니까 약간 딱딱한 논문 형식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은 너무 중요하게 되고 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약간의 구체적인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자기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설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하나의 행복을 만드는 중요한 단서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본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